안녕하세요. 사이버 인도네시아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은 워밍업 6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 5번째 시간 말미에 마자파힛 왕국의 번성한 그 시절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얌 우룩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할 때 가장 번성했다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여기 마자파잇 엠파이어 되어 있죠. 이 전성기 때 수도는 여기고요, 마자파잇. 그런데 이 수마트라 전체 영역을 그리고 말레이 반도까지, 그리고 깔리만탄 이 영역까지 마자파잇 왕국이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자파잇 왕국은 불교 왕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힌두 불교 왕국. 자, 이제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차례입니다. 오늘날 인도네시아에 있어서 이슬람교를 믿는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의 그 이슬람 전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3세기에 접어들면서 인도의 구자랏과 페르시아로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인도의 구자랏 하면 여기는 인도 하면 불교적인 것 같고, 페르시아 하면은 조로아스터교 지역 같은데 왜 여기에 이런 지역에서 이슬람 상인이 왔을까? 의아해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페르시아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인도 구자랏에 대해서는 뒤에 또 나오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1935년에 이란이라는 말로 나라 이름을 바꿨죠. 자, 그래서 이란 역사를 보면은 이렇습니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BC 553년에서 334년까지 있었습니다. 영어로는 First Persian Empire라고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 제국은 다리우스라고 하는 왕 시대 때 가장 전성기를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 아프가니스탄 이런 영역까지 확장해서 이제 제국으로서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이 페르시아에 대해서 나옵니다. 페르시아를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말하는데 특별히 다리우스 왕, 다리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에스라서든지 에스라서, 느헤미야, 다니엘, 학개, 스가랴 이런 데 보면은 바사 왕 다리오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케메니스조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에 의해서 망하게 되죠. 그 후에 이제 뭐 나라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하는 이제 우여곡절을 겪다가 약 500여 년 후에 AD 224년에 사산조 페르시아, 영어로는 네오 페르시안 엠파이어라고 한답니다. 이 페르시아가 등장하여 있다가 AD 651년, 그러니까 400여 년 동안 있다가 AD 그러니까 651년에 7세기죠. 아랍 사람인 아바스족 칼리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자, 이 7세기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16세기까지는
이 페르시아 지역, 이란 지역이 타민족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약 1000년 동안 타민족을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7세기에 7세기에 아랍 이슬람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으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11세기까지 약 400년 동안 아랍인의 지배를 계속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은 이거 뭐 자연스러운 일이죠. 전통적인 자기 문자 대신에 아랍 문자가 쓰여지고, 또 조로아스터교 대신에 이슬람교가 보급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만 봐도 왜 13세기에 페르시아로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에 왔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원래는 조로아스터교 지역이지만은 그러나 7세기에 AD 7세기에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고 400년 동안 이슬람화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 지역에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예. 이때 이슬람 상인들은, 이때는 이제 13세기를 말합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인도, 페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에 무역이라고 하는 다리를 놓게 됩니다. 인도네시아와 이들 간에 이슬람 상인들이 이제 서로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그들은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가운데 특히 자와의 북쪽 해안을 따라 이슬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전파는 인도네시아 역사에서 주요한 사건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가장 모호한 과정입니다.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군도에 전파된 것은 성전이나 무장한 반란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동양의 주요 무역 항로를 따라 전개된 평화적인 경제 확대에 의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랍인들이 페르시아에 이슬람을 전할 때는 페르시아를 멸망시켜서 정복해서 이슬람을 전파시켰지만은, 그러나 인도네시아만큼은 군대를 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 상인들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자연스럽게 이슬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이슬람 상인들은 수세기 동안 인도네시아 군도와 동남아 지역을 자유로이 왕래했지만 인도의 무역 중심지였던 구자라트가 13세기에 무슬림들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이 지역의 무역은 더욱 활발해지게 되었다. 예, 우리가 아까 처음에 13세기에 인도의 구자라트와 그리고 페르시아로부터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로 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구자라트에 대한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도의 무역 중심지였던 구자라트가 원래 인도는 힌두교 또는 불교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3세기에 이슬람교의 수중에 떨어졌단 말이죠. 여기서 무슬림이라는 것 또는 무슬림 이런 말은 이슬람교를 신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무슬림들의 수중에 떨어지면서 이제 구자라트 지역에서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네시아로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점차적으로 힌두교 왕들을 참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던 것 같습니다. 힌두교 왕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을 시켰어요. 첫 개종자가 대막의 이슬람교 술탄이 되었다. 대막 왕국이죠. 대막 왕국의 이슬람교 술탄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의미인데 이슬람식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라자라는 말이 인도의 영향을 받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 술탄이라는 말은 이슬람, 아랍의 영향을 받은 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 술탄은, 대막의 왕은 이슬람을 지르본과, 지르본은 어디냐 하면 서부자와의 한 도시 이름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이 지르본과 반ten의 서쪽으로 자와의 북쪽 해안을 따라 그레식 왕국까지 전파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와서 이제 대막 왕에게 이슬람을 전하고 그가 개종하고 나서는 이제 인도네시아 사람에 의해서 이슬람이 인도네시아 다른 지역으로 이슬람을 전파했다는 사실이죠. 그는 강력한 불교 왕국인 마자파잇 왕국을 멸망시켰습니다. 이때가 1520년 16세기죠. 예, 마자파잇 왕국의 몰락 후에, 이 마자파잇 왕국은 힌두 불교 왕국이니까 이 왕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의미도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교는 더 동쪽으로 나아가서 술라웨시, 보네아와 고아를 이슬람교 술탄의 영지로 만들었다. 이슬람교 왕의 영지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루코의 뜨르나떼와 띠도레를 정복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와섬 북쪽과 수마트라의 팔렘방, 미난카바우, 뽀를락 지역을 개종시켰습니다. 이 미난카바우 나왔는데, 이 미난카바우는 모계 사회입니다. 결혼을 해서 여자가 남자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결혼을 해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모계 사회, 이 수마트라에 있습니다. 이 지역까지 전부 다 이제 이슬람으로 개종시켰어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교 정착 과정은 처음엔 무역 상인들에 의해 되어졌지만, 이미 들었죠. 일단 이슬람 왕국이 인도네시아에 세워진 후에는 바로 이 무력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자,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는 그래서 특징이, 이슬람화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평화적 과정이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평화적 과정이었지만은, 일단 인도네시아에서 들어오고 나서는 무력으로 이슬람을 강요한, 이슬람을 무력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되었다. 외부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올 때는 평화적으로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여기에 보면은 무력으로 이슬람을 강요하는 외국의 군사적 움직임에 대한 증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일단 성립이 되면, 이 말은 일단 인도네시아에 있는 어떤 왕국이 이슬람화 되면, 이 말이죠. 실제 우리가 보았듯이 대막 왕이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그 나라가 이슬람 왕국이 되었죠. 그렇게 되고 나면 이슬람교는 때때로 그곳에서부터 다른 지역으로 이슬람 왕국이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에 의해서 전파됐다. 인도네시아에서의 이슬람 전파 특징입니다. 16세기에는 수마트라와 자와에서, 그리고 17세기에는 술라웨시에서의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력에 의한 이슬람의 전파는 반드시 종교적 이유에서만 행하여진 것 같지는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의 원인은 아마도 왕국의 세력을 넓히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전략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원인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슬람화는 때때로 무력에 의한 정복에 동반되었음은 물론이다 라고 양성윤 교수님의 인도네시아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마자파잇 왕국의 귀족, 종교학자, 그리고 힌두교 성직자들은
피난을 갔죠. 동부자와라든지 발리, 롬복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래서 발리는 이슬람 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한결같이 힌두 불교 문화를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전파의 또 다른 특징 하나는 여기 있습니다. 군도라는 특성 때문에,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그 특성 때문에 차례차례 차근차근 그러니까 수마트라 북서쪽에서부터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파도가 밀려가듯이 차근차근 이슬람교가 전파된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전파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지도입니다. 여기 보세요. 이슬람교의 전파, 이 구자라트에서, 인도 구자라트라든지 페르시아에서부터 무역 상인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와서 수마트라 북서쪽에, 그리고 팔렘방에, 여러분 이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지만은 조금 이제 확대해서 이 연도까지 보일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여기 1400년도에 여기 아체 지역에 이슬람이 전파되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바사이라는 곳인데 1295년 1292년 이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팔렘방은 1500년, 여기와 여기 사이가 한 3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자와섬에 여기 자와섬에 전파되고, 차근차근 차례차례가 아니라 이 연도를 보면은 그냥 산발적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1525년이고 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전파의 모습을 담은 그러한 지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서부자와의 빠자자란 왕국의 수도 순다클라파, 이 순다클라파는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에 대한 옛날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순다클라파는 대막 왕의, 술탄이 왕이라 그랬죠. 대막 왕의 이슬람교 군대 사령관인 파라테한에 의해서 정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막 왕이 이 빠자자는 왕국을 멸망시키고 이 수도 순다클라파를 장악하고, 그 후에 이름을 자야카르타, 위대한 도시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날도 자카르타 이래요. 자카르타. 그러니까 오늘날 인도네시아 수도 이름 자카르타는 바로 이 이슬람 왕국이 빠자자란 왕국, 서부 자와의 빠자자란 왕국을 멸망시키고 순다클라파라는 이름을 이렇게 바꾼 것, 그것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수도 이름 자카르타 자체도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파라테하는 이 도시를 점령하려는 포르투갈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민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